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코로나, 그중에서도 백신과 관련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정 총리, 확진자가 적어 백신 계약이 늦어졌다. 확진자가 적다는 건요, 지난 여름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각국들, 특히 선진국들은 빠르게 움직였죠. 백신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적어서 깊게 고민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어제 코로나 또 1,000명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대입니다. 병상 부족해 수도권에서는 300명 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확산율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된 얘기인데요. 서울 코로나 중환자 병상 1개도 안 남았다. 0입니다. 0. 닷새째 1,000명대 확진 또 최다를 기록했고요. 정부는요, 지금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병상이요. 상급 병원에 병상 1%를 비워라. 병원들은요, 그렇다면 일반 중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이쪽 끝에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9년 전엔 지금의 여당을 도왔던 안철수, 이번엔 정권 심장의 비수를 꽂겠다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접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 야당 단일 후보로 정권 폭주 막을 것이다. 야권 단일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직접 지급. 3차 지원금 4조에서 6조 검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임대료 문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선한 임대인.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무화를 좀 하겠다. 뭐 이런 논의였었는데요.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독일, 캐나다처럼 40에서 90% 지원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추경 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왔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이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확진자 적어서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 때 짧게 짚어봤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가 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었는가? 상대적으로 지난 여름 우리가 확진자 숫자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판단에 좀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수 출마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도전 3번째입니다, 지금요. 2번, 한 번은 양보, 한 번은 낙선, 그리고 이번이 또 한 번입니다.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 타비. 해석을 하면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 교수신문이 뽑은, 교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늘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원래 이런 말은 없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검찰청 해치상입니다. 해치, 상상의 동물이죠.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는 동물인데 이 해치상 원래 검찰청, 대검찰청 로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건물 뒤쪽에 산책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기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백신 얘기가 해외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접종하면 82만 원 제공.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는 겁니다. 백신 거부자 달래는 미국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부유층은 새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해서 순서가 좀 아닌데도 먼저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 첫 화이자 모더나 2종 접종에 나선 미국입니다. 미국이 모더나까지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27만여 명 접종했습니다. 그중에서 6명 알레르기 부작용. 27만 대 6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유층은 수만 달러를 기부하고 먼저 맞겠다. 기부는 좋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돈으로 또 해결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접종 순위 당겨준다는 신용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그 백신에 대한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부작용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미국 간호사.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기 때문에 뭐 기념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으로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생중계 중에 쓰러져서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쓰러졌을까? 신경과민 반응, 종종 쓰러진다. 당국은 이게 사실은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또 이런 장면이 노출되면서 접종을 꺼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럼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oing to change the way this virus. Felt really diaphoretic and I could feel it coming on, so I felt a little disoriented. But I feel fine now. It's common for me. It is a reaction that can happen very frequently with any vaccine. 자,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적극적으로 맞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을 맞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했던 간호사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해서 막 진화에 나선 거죠. 이게 백신과 직접 좀 관련 없고 종종 이런 일은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지만 미국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 좀 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한 대목입니다. 지난 7월엔 국내 확진자가 적어서 백신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백신 확보 단계 다른 나라 달리 초기에 좀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최근에 확보했다고 한 백신이죠. 아스트라 영국산입니다. 영국은 연내 승인설이 있다. 뭐 영국 내에서 이제 이거를 승인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또 승인 과정이 있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 내년 초 승인 2월 접종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영국 내에서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놓고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정세균 국무총리 여름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확진자가 적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판단 잘못을 인정한 셈이 된가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얘기죠. 사실 지금 백신에 관해서는 불안이 한쪽에 있다면 기대가 또 다른 쪽에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대를 크게 하는 쪽에서는 왜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있고요. 예.
불안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지금 백신 설사 맞으라고 해도 나는 안 맞겠다. 아직도 지금 임상 마치지도 않았는데 예. 내가 무슨 실험 대상이냐 이런 의견을 보인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드릴 테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맞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선뜻 내가 먼저 맞겠다라고 얘기할 분들이 과연 동의를 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정세균 총리 한 얘기 저도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백신 개발 투자에 앞섰던 나라들은 이 코로나에 뜨겁게 뛴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나라. 확진자 숫자가 엄청났죠.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예.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달리 선택의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병상부터 시작해서 의료 시스템 다 붕괴돼 있고요. 예. 환자라고 신고를 하면 그냥 집에서 기다리세요 하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는 전 정말 견강부회다. 그건 좀 논외로 치고. 예. 자, 그럼 그런 나라들과 저는 독일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독일은 유럽 나라 중에 그나마 아직까지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예. 유지되고 있고요. 확진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덜한 나라거든요. 예. 독일이 과연 지금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안달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찬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독일은 그동안의 백신에 관해서는 이건 강대국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 우선권이 아니라 공공재로 백신을 취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논리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죠. 왜냐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들이 먼저 선점을 했고요. 예. 그걸 지금 가격도 그렇고 뭐 지급 우선순위도 그렇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는 더 이상은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러면 지금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질타, 정부에 대해서 비판, 물론 비판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건 맞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될 거라고 정세균 총리가 2월 늦어도 3월이라고 얘기한 예. 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 물량 중에 일부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탁 생산 아시죠? SK 바이오 사이언스인가요? 하는 회사에서 일부 위탁 생산 그래서 현재 생산되면 그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량은 우리도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정말 안전하냐. 안전성이 정말 FDA뿐만 아니라 전 세계 WHO에서 공인이 되면 그러면 지금 늦었다고 질타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쪽만 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불안, 기대는 큰데 뭐 확보를 못했다고 비판하는 거 그렇게 일방적인 얘기만을 하기에는 지금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기재전 행정관님. 사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백신 확보가 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늦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한 거죠. 사실은 지난 7월에 확진자 수가 한 100명대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백신 생각 못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판단에 대한 실수를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저는 좀 그 솔직하게 얘기하셨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황당했고요. 황당한 바 그럼요. 느끼셨다. 재난 이제 총 책임자이신데 물론 이제 지난 7월에 뭐 우리가 뭐 1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방역에 집중하냐고 백신 부분은 이제 천천히 생각했다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예. 실제로 그 당시에도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예. 수만 명의 일일 확진자와 그 수백 명씩 사망하고 이랬던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방역의 구멍이 뚫리게 되고 우리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해서도 결국은 백신만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치료제 개발에 집중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치료는 코로나 걸린 이후의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미 걸렸다는 그렇죠. 전제가 들어가는 네. 거죠, 그건.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려면 결국 백신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각국에서 어쨌든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백신이 주요하게 효력을 발휘할지도
불명확한 그런 예.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얘기 듣고 물론 솔직하게 말씀하셨지만 예. 이거는 정부 책임자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집중한 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백신이 한 가지 어떤 논점이면요. 다음 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MB 수감돼 있는 동부구치소 200명 넘게 지금 코로나 감염됐습니다. 법원까지 비상이다. 여기 굉장히 폐쇄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수감자 가족도 하루 거의 200명 육박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난달 직원 확진이 계속 번졌다. 지금 정확한 경로에 대한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보도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요. 독거실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진자는 법원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법관, 법원 직원 검사 받도록 권고다. 이런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닷새째 1000명 넘는데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은요. 800명에서 1000명 그 사이에 확진자가 일주일간 유지가 될 경우거든요. 일평균 그 정도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나 정부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닷새째 1000명 넘는데 정부 3단계 없이 막아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이제 논점, 쟁점이 이 지점에 담겨 있습니다. 신규 확진 1097명, 또 역대 최고입니다. 병상 대기 중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병상 배정 권한 중수본으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3단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미 설정한 조건은 충족했지만 당국의 입장은 가능한 이건 피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과연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미 조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최인철 편집위원,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 3단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3단계 늦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까? 예,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3단계로 간다 한들 경제만 두들겨 잡고 거리두기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의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12월 초에 환자가 저만큼 나왔으면 열흘이나 보름 정도를 대통령 정도가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보름 동안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선언적으로 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 보름 정도 멎어 있어야 되는데 예. 멎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만 계속 그 계단식으로 올라왔지만 거리두기는 되지 않고 제가 어제도 봐도 서울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유동인구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은 3단계를 만들어도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까지 같이 망치면서 효과도 별로 높지 않은 3단계를 간다는 것은 지금
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미 늦었다. 어차피 늦었다. 가봐야 소용도 없고 오히려 경제만 더 어려진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월 29일 날 749명이 나오고 나서 한 보름 동안 완전히 도시가 멈췄습니다. 한 80%의 유동인구가 사라졌습니다. 대구의 경험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1000명이 500명으로 내려가지 않고 500명이 100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늦었고요. 지금은 최대한 병상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생활치료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증 환자를 빨리 그쪽으로 보내고 예. 그리고 캠페인을 정부가 좀 과도하게라도 해서 예. 그리고 이중되면 협치에 대해서 좀 더 나서서 지금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예. 서로 헐뜯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연말까지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거리두기 한번 해보자는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캠페인성 노력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텐데 예. 지금 힘을 합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관심은 지금 방역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공수처에 있는 것인지 국정과제 자체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저는 이번만큼은 좀 합심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열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3단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참 씁쓸합니다. 이미 늦었다.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런 주장을 좀 해주셨는데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3단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조금만 좀 버텨보자라는 버텨보자. 말씀을 아직은 아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된 것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예.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3단계라고 하는 건 뭐 대구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진입하는 겁니다. 근데 정세균 총리 말에 의하면 200만 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예.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200만 명이면 2인 가구만 따지다 4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분들이 대충 가게 숫자가 한 200만 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인으로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총리의 얘기 그리고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고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예를 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됐을 때 소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방역 같은 게 마찬가지,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월은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3단계로 바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것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서 예. 일단 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며칠 동안 좀 이 진행 상황들을 봐서 여전히 1000명 이상이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어쩔 수 없는 3단계 진입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좀 방역의 힘들을 좀 믿고 조금만 버텨본 다음에 또 준비한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혼란을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능우 장관. 3단계는 반드시 피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 3단계 가면 이런 상황인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좀 우울하네요.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정부 심장에 비수 꽂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출마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권 단일 후보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또 돌아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앞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지금요. 안철수 출마로 판이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여기 있습니다. 공정 경쟁이라면 무조건 오케이다. 무엇에 대한 오케이냐면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이 땅보다는 통합 경선, 이른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도 경선, 이쪽 야권 따로 경선,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뭔가 야권 전체가 같이 하는 경선.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정하다면 오케이.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갈등, 이게 골이 깊은데 어떻게 될까? 이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 아랫부분에 보면은 2011년에 박영선, 박원순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박영선 지금 장관이지만 당시에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그런데 당 밖에 당시 박원순 후보와 단일하는 거죠. 당 내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고 그 후보가 당 밖에 있는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을 염두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에 박원순이 되고 싶은 건가? 이겁니다, 지금. 최종 단계 단일화 염두에 둔 듯하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기자회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놓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4,400만 명분을 이미 계약한 것처럼 계속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 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린 마음으로라는 거는요. 그 앞에 질문이 그렇다면 혹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열린 마음으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기재 전 행정관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궁금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설명 많이 했어요. 어제 왜 나오는가, 왜 출마하는가. 그러나 그걸로는 뭔가 좀 불충분해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그동안 출마 안 한다는 입장이 꽤 오래 유지됐어요. 그러나 최근에 조금 변화가 오더니 결국에는 출마한다고 갔거든요. 왜 바뀐 겁니까? 그냥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내셨어요. 그래서 출마의 명분부터 시작해서 경선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셔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출마의 명분은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정기국회 때 보여준 독선적이고 이게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무능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했어요. 예, 지금. 일단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은 이제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좀 나서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 거는 결국은 이제 본인이 박원순 시장한테 50%의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 지지율인 박원순 시장을 밀어주면서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켰는데 결국은 지금 성추행 문제로 지금 이런 재보궐선거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결자 해지를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고 또 서울시장 선거의 이번에 중요성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결국은 큰 대전은 이제 내후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이 굉장히 큰 전초전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해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제 큰 명분을 이제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명분이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제 그 뭔가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지 않았냐 이런 이제 주변의 많은 지적과 평가. 정치인 안철수의 정치적 돌파구를 찾을 때가 된 거 아니냐.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011년에 그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혜성같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년 동안 보면 계속 방전돼 오셨어요. 방전이요? 이제 삼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선까지 하면 한 5수 정도 되거든요. 이제 5번째 도전인데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분은 선거를 통해서 계속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고 축소돼 왔거든요. 아까 말한 방전이면 배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도 38석에서 지금 3석 남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 승부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결국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안 뜨는 이유는 지금 여전히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 약간 좀 참신성도 있고 뭐 깨끗한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다라는 건 다 동의하거든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끌고 갈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좀 체급을 낮춰서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서울시를 맡으면서 자기의 행정 경험을 쌓고 이것을 자신의 또 능력도 보여줘야 될 그런 기회를 찾고자 함이 아니었나 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제 궁금해서 질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답이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열린 마음이라고 되는데 그게 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세요? 어제 말로는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열린 마음이라는 표현이었단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열린 마음인데 사실 그런 면에서 어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냈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 입당해서 만약에 통합 경선으로 전체 경선을 치면 굉장히 좀 불리할 거라고 봐요. 예. 원래 박원순 모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뽑고 한 명이 결정이 그러니까 되고. 야권 예. 단일화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가장 승률이 높으신데 근데 그건 또 지금은- 꽃가마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만 어쩔 수 예.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제 출마 선언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문제는 천천히 고민하겠다라고 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야권표의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깨끗하신 분이라고 저는 이제 보이는데 전략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올까 사실 좀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 밑에 보시면 어제 기자회견 마치고 나서 뭐 꽃다발 받고 뭐 이렇게 좀 환한 표정으로 좀 잡혔는데요. 그 아래 부분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비대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도 몇 가지 이제 어떤 판단을 좀 살짝 비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안철수 여러 출마자 중에 한 명. 그리고요 회의 때는요 비대위원들과 회의 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 뭘까요? 무시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전히 약간 뭐가 이렇게 뭐랄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마땅치 않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 느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큰 집에서 예. 적자를 내야 되는데 큰 집에서 자식을 못 놓고 예. 다른 집에서 자식을 데려와야 된다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그 집주인은 어떻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저 말을 할 지금 뭐 위치가 되는지는 사실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또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사실 뭐 지금 국민의힘에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동자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제 내지른 것은 예. 결국에는 자신도 무언가 수를 보고 내지른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자기가 한번 지지율을 셈법을 한번 가져봤을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았을까 해봤을 싶기도 겁니다. 하네요. 그렇다면 자기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순위를 매기고 나왔을 뭔가 것이고. 숫자를 좀 봤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안철수 대표를 만났었는데 그때는 대선을 확실히 나온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장 안 나옵니까? 다시 그 물었습니다. 네. 서울시장 하면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확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안 대표가 또 과거와는 달라진 게 저분이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러닝 크루인가 저는 뭐 그걸 처음 들었는데 마라톤 동호회 모양이에요. 예. 그 마라톤 동호회와 일주일에 서너 팀과 40km 정도를 뛴답니다. 매주요. 매주요. 그렇게 뛰고 나면 그 사람들과 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예. 과정이 과거의 안철수와는 다르죠.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예. 요즘은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론 수렴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울시장도 괜찮구나. 안철수 대표가 1962년생입니다. 문 대통령이 1953년생. 한 10살 정도의 터울은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장하고 자차기도 괜찮다는 많은 사람들의 진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 대표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뭐 저런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이러한 환경과 구조가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일단 체급을 한 단계 낮추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구조에 결국 굴복해서 안 대표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별로 선택지가 많지 않다. 저는 빅텐트가 뭉쳐서 안 대표가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어제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이 추가 질문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설명이 되는 과정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또 귀를 잡은 대목은 서울시장을 이번에 놓치게 되면 대선은 하나만 하다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본인이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안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교두보로 하지 않으면 예.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구와 경북지사를 빼고는 모조리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서 대패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접촉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호감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를 잡지 않고는 다음에 대선을 잡지 못한다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공헌을 통해서 차차기에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자, 이번에는 어제 상황에 대한 여당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당은 야권 단일화에는 긴장을 하면서도 찰스, 헛된 꿈, 판세 못 흔든다. 찰스란 표현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통상의 별명이 찰스 뭐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부릅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헛된 꿈이라 그랬어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평가절한 나선 여당. 이 표현이 여기 좀 잡아주세요. 대단합니다. 표현들이요. 털 빠진 새, 변절자. 비판했지만 후보 단일화 땐 상황 녹록지 않아라는 반응도 나왔어요. 이게 뭔가 폄하 반, 걱정 반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자들 있죠. 우상호 출마, 박영선, 박주민 고민, 추미애 유력 후보로 거론. 출마, 고민, 거론입니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교수님. 네. 민주당 진짜 긴장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이미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 이전부터 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고요. 선거 자체에 대해서 예, 긴장을 하고 예. 있다는 거네요. 뭐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네. 속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 상당히 표심들이 좀 요동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면 내년 4월은 이제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이 커지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자기 핵심 지지층들을 투표장에 동원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다 아시지만 서울시 국회의원 49명 중에 41명이 민주당입니다. 예. 25개 중에 24개가 민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하죠. 그다음에 지금 역대적으로 민주당이.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주당에게 유리한 유권자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판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불안한 요인들이 분명히 한 있죠. 커져봐야 민주당에는 예. 유리할 게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보는 거네요.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선 승리 불가 또는 대선 출마 불가론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에 등판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위 내부적으로 야당에게도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조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권 내부의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일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여권이 내년 민주당이 2월 19일이나 20일쯤에 경선을 할 건데요. 그때 상황을 좀 돌아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이 세 명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좀 잘 준비를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추미애 장관 출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야권 단일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오히려 더. 네, 그리고 또 중도층 같은 경우에 대해서 중도층 같은 경우 좀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야권이 흥행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소위 내부에서 자존질환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단일화가 안 될 경우 그 선거를 도와주지 않은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예.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봤을 때는 소위 민주당 같은 경우 이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쉽지 않게 봐야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엄청나게 큰 파격적인 어떤 흔들림을 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예. 저는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제가 볼 때 여권은 자기 상황들을 잘 보면서 추진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박빙승부겠습니다만 그렇게 예를 들면 뭐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경호 의원께는 추미애 장관 얘기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뭐 여기 유력후보로 거론되는데 추미애 장관 서울시장 출마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본인은 선출직 이외에는 다른 명예 회복을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출직. 그렇습니다. 임명직은 더 이상 그건 뭐 불을 싸질머질고 불섭에 들어가는 예. 셈이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서울시장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저 대선에 직접 나올 예. 거냐 그건 자기 선택이겠죠. 물론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러나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 말씀 중에 저는 딱 한 대목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중도층이 과연 호응을 해줄까? 그거는 중도층이 추미애 장관에게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든 진보든 보수든 30%의 자기 고정층은 각각 있지 않습니까? 예. 가운데 있는 40%의 중도층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추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그 40%의 중도층이 30의 진보에게 올 수 있는 동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럼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벌써 뭐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막 사진으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정치권에서 알려졌는데 좀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사자성어. 그러니까 4개의 한자로 돼 있는 말이죠. 연말이 되면은요. 교수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한 가지 이렇게 꼽아요. 그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왔습니다. 아시타비. 아까 키워드 때 소개해드렸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뜻이 됩니다. 교수들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입니다. 아시타비. 이게 공개가 됐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탑이란 말은 원래 없는 말인데 그냥 만든 거래요, 이게.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거다. 내로남불은 이게 한자로 옮길 수가 없잖아,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이 뜻 그대로 담아서 한자로 바꾸니까 아시탑이가 됐다는 겁니다. 올해 사자성어. 정치권 등 남탓만 무성한 한 해였다. 이거를 아주 질타를 하는 표현이다. 그리고요. 이게 1위고요. 2위는 후한무치랍니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탑이 후한무치. 이건 진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인물이 될 겁니다. 윤경호 의원님, 아시탑이 이게 뭔가 팍 찌르는 표현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근데 그 내가 누구냐? 결국 권력을 쥔 쪽이죠. 기득권을 쥔 쪽이죠. 이미 재산을 가진 쪽이죠.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쪽. 뭔가 이런 거 갖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쪽.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에게는 한없이 잣대를 완화해서 되고 남에게는 오히려 더 가혹하게 되는.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비서실인 여민관에 내걸으라고 했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춘풍추상이라는 있었다. 이런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 나에게는 추상, 가을에 찬 서리처럼 예. 가혹하고 엄한 잣대를 대지만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권력을 쥔 쪽이나 또는 기득권을 쥔 쪽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탑이 춘풍추상은 완전 반대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거에 그래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특히 권력을 쥔 쪽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권력을 쥐고 나면 사실 욕심 부릴 수 있고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비판 싫어하고 그건 뭐 본질이죠. 그건 뭐 생리입니다. 그러나 진보 정부는 진보를 표방하고 그동안에 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똑같더라. 오히려 한술 더 뜬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 점을 아마 우리 교수신문에서 주관한 900여 명의 교수들이 예. 집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막 혹평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교수 한 분이 뭔가 아시타비를 추천을 해서 이분도 이걸로 꼽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소위 먹물 깨나 먹고 방귀 깨나 끼는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의 품격을 보면 그들이 과연 우리 사회 위로 갑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고 대표이고 어른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 표현을 뽑아야 됩니다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먹물, 이거 소위 통상 저렇게 쓰는 표현이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질타할 때 아무튼 엄청난 이런 지적과 함께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에 새로 뽑혔죠? 이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뭐 그 내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지난주부터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23일 날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 분노 3종 세트. 3종 세트요.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몰아주기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서로와 관련된 거죠. 과거에서 회의 때 한 말. 뭐 이런 3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변창흠 청문회에서 집값은 말도 못 꺼낼 판이다. 다른 게 워낙 이슈가 돼서 이거 중요한 집값 얘기, 부동산 문제 얘기해야 될 텐데 이거는 뒷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SH공사 사장 재직 때 어떤 회의 때 한 말 그리고 채용 문제 등등등 이런 게 지금 계속 논란입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나 이 구의역 사고 김군.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회의 때 했는데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이게 큰 논란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돌출된 변창흠 리스크에 야당 소름 돋는다. 여당 사실관계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뭔가 좀 방어적인 거죠. 좀. 23일 청문회에서 융단 폭격을 야당이 지금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를지 관심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김군 그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어른들과 그리고 국가가 대신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군이 그 책임을 전가받아야 합니까? 우리 사회의 무수한 김군들을 지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도 이 차가운 국회 본청 앞에 농성장에 외롭게 멈춰서 있는 지금 위험의 외주와 구조적 재난을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아니라고 부당한 현실 인식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 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변창흠 후보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은 가장 선언적이고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현장 방문에 갔을든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돈이나 재물이나 다른 것보다 먼저 하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변창흠 후보자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과연 사람이 먼저였는지 구의역 김군이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왜 김군을 그렇게 위험한 공사장에 혼자 놔뒀습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굳이 집에서 해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지금 몇 가지 그 논란이 됐던 어떤 회의 때 그 발언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이것도 아시타비의 하나가 아닌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 공감 능력 부족한 사람이 먼저다와는 다른 인사가 또 발생했는데 또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이 정부의 이 집권 세력의 인사가 코드 인사로 자꾸 점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자꾸만 코드로 맞추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고위직에 자꾸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정지표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 변창흠 후보자의 앞으로의 거취가 당연히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사람이 먼저다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아랫부분에 이 정의당 얘기가 있는데. 정의당은 가장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강조하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 생명이 더 문제라고 항상 강조하는 당이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물론 저렇게 은행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반대의 이제 좀 깃발을 강하게 넣게 될 나올 거라고 것 생각합니다. 같다. 네. 김주혁 교수님. 네. 자, 장관 후보자잖아요. 내정됐을 때 이게 검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뒤늦게 이제 알려진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들인데 이게 검증 과정에 걸러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검증 과정에 있었는데 뭐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참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예.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라인에서 예. 검증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매번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가 좀 떨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그 기간 동안 뭐 야당이야 당연히 상당히 강력한 검증을 하겠지만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강력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다른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서 9명 중에 4명이 예. 동일한 대학원에 나왔고 한 명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뭐 같은 학교 출신이다. 저는 이제 이런 그거 제가 얘기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고위직 232명 출신 대학 분석을 해보니까요.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이 이명박 정부는 64%. 박근혜 정부는 50.5%, 문재인 정부는 61%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과정에 진짜 그야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들을 검증해서 밝혀내야 된다.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그 채용 있겠죠.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예, 거네요. 일감도 좀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몰아줬는지 아닌지를 예. 확인해봐야 된다. 그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분이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장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의 발언을 보게 되면 뭐 앞뒤 맥락을 끊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국민에게 봉사할 만큼의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가 제기했던 국정 철학과 맞는 방식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도 캐션마크 의문 부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한번 사과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국민에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사과와 설명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이 인정할 것인가. 저는 만약에 그 상황에도 국민과 여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장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관행들은 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 마지막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일입니다. 23일에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관련된 얘기예요. 음주 폭행, 이용구 부실 수사 논란, 역시 논란입니다. 경찰이 당시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특가법이면 조금 이게 좀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특가법 적용 않고 그냥 종결했다. 시민단체 뭐 고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참 이 내용도 이제 주말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좀 받았죠. 이용구 폭행 사건 석연치 않은 내사 종결.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 검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택시를 탔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깨웠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죠. 승하차 때도 운행 중 법조문에도 경찰은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단순 폭행 처리. 그리고 전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종결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특가법 적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차관입니다. 법무차관.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기재 전 행정관께서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상황. 예, 일단 이게 쟁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과연 이용구 차관이 예.
저런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처리됐느냐. 이게 두 가지 점에서 보면 우선은 이게 단순 폭행일 경우에 이제 반의사불벌죄다 보니까 이제 합의를 하면은 이제 입건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피해자가 있죠. 이제 원하지 않는다면.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동네 주변에서도 예. 왜 단순하게 이제 시비가 붙은 경우에 다 이걸 사법 처리에 그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넘어가는 그러니까 단순한 경우가 싸움으로 많은데, 보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근데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뭐 경찰에서는 이제 아파트 안에서까지 이제 정차돼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뭐 택시 기사가 이제 합의를 해줬다 그래서 입건을 처리하지 않은 건데 실제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어떤 폭행 문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올해도 예. 그렇고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그렇습니다. 동영상들도 굉장히 예.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또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그러니까 음주하신 분들의 어떤 이제 주사라고 해야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경찰에서는 그게 뭐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삼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사례를 보더라도 운행 중이라 하면은 승하차 시에 정차한 것도 운행 중이라고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가법상에 이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입건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행 중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갖고 뭐 검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아까 그 교수 신문에서 그 올해 사자성어로 근데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예. 아시타비 말고 후안무치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후안무치가 사실은 올해 전국을 관통하는 제가 투표했으면 거기에 투표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분께서 이용구 차관이 이게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다 이제 법무 차관에 임명되시고 그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에 또 참여하셔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야 본인은 저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본인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추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징계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걸 보면 결국은 자기 허물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정말 좀 낯이 두껍지 않나 이런 측면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넘겨간 경찰이 과연 이거를 정말 단순하게 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넘어갔을까? 왜냐하면 신분 확인도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거를 과연 경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과연 경찰이 앞으로 예. 어떻게 국민의 경찰이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아주 논쟁적인 지점이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좀 나와서요. 사실은 그 과정에 과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촬영하는 것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그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 기사분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모습인가. 이게 조금 더 좀 들여다볼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찰 이용구 내사 종결 불똥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튀나. 그렇습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하면 경찰 믿을 수 있겠냐. 권력에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봐주지 않겠냐. 이거죠. 이건 입건도 안 돼 있어요. 예. 내사 종결이에요. 예. 내사 종결한 이유는 아까 이 행정관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웃 간의 다툼, 비일비재한 거 그거 전부 다 입건하면 세상 살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사 종결했다. 이거는 뭐 믿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중에 지금은요. 힘께나 있다는 사람들, 과거에 나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이 봐줬던 사람들, 예. 뭐 기자도 그 중에 하나 과거엔 들어있었습니다만 지금은요. 걸리면 오히려 더 빼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누구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나 지금은요. 누구야를 밝히는 순간 그러니까 이용구라는 변호사가 나 이 직전까지 법무부 무슨 실장이었어라고 얘기를 과연 했을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봐줬을까? 이건 지금 세태가 돌아가고 있는 걸 감안하면 아마 CCTV를 어렵다는 거네요. CCTV를 오히려 가려봐야 될 문제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현장에서 내사 종결을 한 거는 예.
정말로 당사자들이 예. 원치 않았다. 내가 좀 뭐 순간적으로 뭐 욱해서 멱살은 잡았다. 그러나 뭐 등등이 아닐까. 그러니까 법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네요. 예. 지금. 예. 굳이 따지면 당시 본인은 변호사고 직전까지 법무실장까지 했고 이랬던 사람이 저런 처신 그 잘못했죠. 그럼 예. 100번 뭐 맞아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그랬다. 뭐 해명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 저는 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 지금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 개편, 그다음에 수사권 예.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 검찰 개혁, 예. 이게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따로 뭐 예. 내사하겠다, 기소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그 동안에 검찰이 기소를 독점했던 것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문제, 이걸 깨자는 거잖아요. 예. 견제와 균형을 찾자는 거. 또 하나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줬어요. 이게 이제 경찰을 못 믿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경찰은 권력에 훨씬 더 민감하게 알아서 기이지 않느냐. 과거에 그랬다 이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경찰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번에 거대 경찰, 공영 경찰이 되는 걸로 갑니다. 근데 이대로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거를 예. 별도로 떼내서 미국의 FBI처럼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외청기관이 경찰청이고 그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차라리 법무부 소속으로 차라리 둔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오히려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이 건은 글쎄요. 지금 이용구라는 분이 법무차관으로 간 것 때문에 더 예. 과도하게 다뤄진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법무차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더 조명이 되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이런 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과연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건 아마 추가적으로 더 알려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얘기도 있습니다. 정직이냐 제복기냐. 윤석열 이번 주 운명의 갈림길.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운명이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기사에. 내일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나오고 그리고 과연 이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쟁점이다.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동상 하나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동상입니다. 이 동상.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생긴 걸로 봐서 뭐 약간 염소나 뭐 양 같은데 이게 해치입니다. 해치는 이렇게 뿔이 하나 달려 있고요. 염소 또는 뭐 호랑이 모습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해치 또는 해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선,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을 이 뿔로 들이받는다 그래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상상의 동물인데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1999년 5월에 해치상을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 설치했답니다. 검찰청. 근데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계속 구속되는 막 이런 일들이 있자 이거 뭔가 좀 이 동상 이거 별로다 이런 반응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로비에서 빼서 청사 안에 산책길에다가 이걸 갖다 놨답니다. 지금 이렇게 야외에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다음입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렇게 대립된 관계에 있는 거죠. 조직기강의 숙정을 위해 해치상을 대검 로비로 다시 들여놓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갑자기 해치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이제는요. 한동수 감찰부장 얘기는 결국에는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내부에서 이번 징계위원회도 우리 내부 사안인데 왜 자꾸 밖에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징계위원회가 뭐 7명이니 4명이니 자꾸 밖에서 따지냐. 우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정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자꾸만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정상 그리고 법 철학적으로
징계위원회도 재판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검찰의 문제를 너무나 검찰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너무 특수주의를 그리고 그 내부 밀실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 해치상을 뭐 그런 식으로 떠와서 비유할 것은 아닌지 아닌가. 국민의 검찰이라면 당연히 모든 징계위원회도 조금 더 공개되는 것이 맞고 징계위원회 자체도 판결에 준하는 것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맞다. 그리고 그 한동수 부장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저 해치상 하나 옮긴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 교수님 이 해치상 실제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대검찰청 뒤쪽에 있다고 합니다. 건물. 뭐 옮겨놨으니까는 제가 보기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서양에는 이제 뭐 정의 여진상 디케이 저울 같은 게 있고 동양적으로 저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 동편에 보면 공자상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검찰이 잘하면 저런 상황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전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검찰 내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치상까지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어봐야 시원할 리가 없습니다. 교수 신문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중에 이런 뜻을 가진 격화소양이란 말도 들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공방이 이어지지만 국민들의 가려운 곳 전혀 긁어주지 못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